질문 있으신가요? 없으면 시작하겠습니다. 저희가 저번 시간까지는 챕터 7까지 하고 7까지는 사실상 우리가 그 데이터베이스를 어떻게 쓰는지 그리고 데이터베이스를 논리적으로 어떻게 디자인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제 배웠다면 이번 챕터부터는 사실상 DB 내부,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의 내부에 대해서 배웁니다. 그 중에서도 이번에 우리가 배울 내용은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에서 데이터베이스를 저장할 때 어디에 저장할 때 스토리지 디바이스에 저장을 할 때 그때 어떤 방식으로 저장을 하는가에 대해서 대표적인 방안에 대해서 오늘 배울 예정입니다. 늦게 오신 학생들은 그냥 스마트 출석 체크로 그냥 체크하시면 됩니다.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파일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여기 이 과목에서 이제 주로 배울 건데 일단 데이터베이스 시스템도 일종의 따지고 보면 대부분의 시스템은 OS 위에서 돌아가는 그런 데이터베이스,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대부분의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은 오퍼레이팅 시스템 위에서 돌아가는 하나의 어플리케이션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 데이터베이스는 결국에 데이터를 저장을 할 때 그 데이터들을 파일로 저장을 하게 되죠. 파일로 저장을 하게 되고 각 파일은 각각의 형태를 가지게 되고 그 형태에 맞춰서 들어오는 데이터들을 저장을 하는데 우리가 이제 주로 이 챕터에서 얘기하는 레코드들이 사실상 우리가 저장하는 데이터들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들면 우리가 앞에서 주구장창 얘기했던 엔티티들 있죠. 인스트럭터 예를 들어서 킴이 있으면 인스트럭터 킴하고서 이제 뒤에 막 아이디랑 이름이랑 디파트먼트 이런 것들이 다 있었는데 그런 게 이제 하나의 레코드가 되는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보면은 이제 저장하는 방식이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그냥 레코드 사이즈를 하나의 고정된 예를 들어서 100바이트짜리다 그러면은 모든 레코드는 100바이트야라고 그냥 고정을 시켜놓고 활용하는 방안이 하나 있을 수 있고 그리고 어떤 파일은 그냥 특정 타입이나 특정 컬럼에 대한 그런 그러니까 레코드 중에서도 특정 파일이나 특정 타입이나 특정 컬럼에 대한 그런 데이터만 저장할 수도 있고 아니면 뭔가 릴레이션마다 따로 각각의 파일을 정해서 그 파일에는 이 릴레이션에 해당하는 레코드만 저장하게끔 그렇게 할 수도 있고 반대로 하나의 파일에 모든 릴레이션들을 다 때려박는 그런 방안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다 장단점이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이제 뒤에 계속 배우면서 우리가 공부를 할 거고요. 이거 넘어갔을까? 그리고 어쨌든 그냥 레코드를 고정시켜 놓고서 그런 것을 이제 구현을 하게 된다면 만약 우리가 DB를 만들 때 그러면 구현하기는 굉장히 쉽지만 생각보다 그렇게 효율적이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100바이트로 다 고정을 해놨는데 새로 들어오는 데이터들이 100바이트가 넘어가면은 그때는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 저장이 안 되겠죠. 유연하지도 않고 나중에 문제가 생길 상황도 많고 또는 100바이트로 고정을 했는데 새로 들어온 바이트가 예를 들어 10바이트 미만이다. 그러면 공간 낭비죠 사실상. 그런 문제가 발생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좋다고는 볼 수 없고 어쨌든 그런 레코드들을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저장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제 배우게 되는데 우리가 이 챕터에서 이제 다룰 것은 우리가 넣고자 하는 데이터들의 사이즈는 디스크 블록보다 작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디스크 블록은 사실상 이제 하드웨어의 특징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게 4K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하드디스크면은 섹터 단위가 돼서 512바이트도 될 수도 있고 이거는 정확히 다릅니다. 사실상 하드웨어를 어떻게 쓰냐에 따라도 다르고 그리고 만드는 사람이 어떻게 세팅하냐에 따라 또 달라지고 혹은 우리가 바꿀 수도 있고 근데 보통은 4K로 잡습니다. 운영체제에서도 보통은 4K 단위로 메모리 블록을 관리하던 디스크 블록을 관리하기 때문에 그것에 이제 맞춰서 우리도 보통은 4K로 맞춰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케이? 먼저 Fixed Length Record, 즉 레코드들이
사이즈가 고정되어 있는 그런 상황에 대해서 이제 배우면 사실 굉장히 편리한 구조기는 합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이 하나의 레코드들이 아까도 얘기한 대로 100바이트다. 그러면 우리가 파일에서 데이터를 찾을 때 이 레코드가 몇 번째 레코드인지만 안다면 그 레코드의 순서에 곱하기 100바이트를 하면은 그 위치를 찾을 수 있으니까 사실상 되게 효율적으로 우리가 데이터를 찾는 데 활용이 될 수 있죠. 예를 들면 뭐 레코드 0번이다. 그럼 0 곱하기 100 하면은 어차피 0이니까 여기 당연히 0이겠죠. 처음 시작하면. 그래서 0부터 시작이 될 것이고 레코드 1 같은 경우에는 앞에 이미 100바이트가 차 있으니까 그 뒤에 100바이트를 채우겠죠. 그래서 여기는 그러니까 100바이트가 되겠죠. 그런 식으로 순서대로 되어 있습니다. 일단은 되어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결국에는 잠시만요. 미안합니다. 일단 그냥 설명을 해보면 왜 이게 자동으로 이렇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해볼게요. 자, 다시 앞에 지금 보시면 우리가 레코드 0번부터 11번까지 저장이 되어 있죠. 이렇게 픽스드 랭스트 사이즈로 되어 있을 때 그냥 심플하게 만약에 우리가 데이터를 관리한다 했을 때 데이터가 새로 들어오게 되면은 지금 사실상 뭔가 우리가 정렬을 하거나 이런 다시 정렬을 여기는 되어 있는 상황이네요. 아이디에 맞춰서 지금 정렬이 되어 있는 건데 아이디에 맞춰서 정렬이 되어 있는 건데 만약에 새로운 데이터가 들어오면은 심플하게는 예를 들어서 뭐 아이디가 지금 이 5개인 아인슈타인이 있는데 만약에 우리가 3, 0, 4개인 새로운 뭔가 인스트럭터를 집어넣겠다. 하고서 네임이 뭐 예를 들어서 킴이다. 그러면은 이 위치에 들어가야 되겠죠. 그때 이 뒤에 데이터들을 쭉 미는 방법이 하나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뭔가 우리가 자리구조 비슷한 그런 어프로치를 사용해서 데이터를 넣는 방안이 있을 텐데 어쨌든 심플하게 생각을 했을 때에는 오더링을 보장하기 위해서 순서를 보장하기 위해서 뒤에 데이터들을 쭉 뒤로 밀고 그리고 저장하는 방안이 있습니다. 또는 아까 봤던 지금 레코드가 만약에 3인데 세 번째 레코드, 네 번째 레코드죠. 레코드 3이 레코드 3이 만약에 이게 우리가 삭제를 한다 라고 했을 때 심플한 방법으로는 뒤에 있는 녀석들을 순서대로 쭉 올려주면 그러면 이제 레코드 3은 덮어 써지거나 혹은 우리가 그 전에 삭제를 해서 없어지고 뒤에 있는 녀석들이 올라옴으로써 순서는 계속해서 유지가 되는 그런 상황이죠. 이게 그런 지금 내용이고 거기서 그게 한 가지 방안이고 만약에 그렇게 움직이지 않고 새로운 데이터를 넣는다 라고 하면 빈 공간에 넣을 수도 있고 아니면 아까처럼 위로 올린 다음에
맨 마지막에 쓰는 방안도 있고 이건 어떻게 구현하냐에 따라 사실 달라지는 거예요. 오케이. 또 하나의 방안은 그냥 밀지도 말고 일단은 덮어 쓰지도 말고 아까 얘기한 자료 구조 방식으로 지금 링크드 리스트 알죠? 링크드 리스트 보면은 뭔가 기존에 이렇게 링크드 리스트가 있을 때 만약에 우리가 새로운 링크드 리스트 노드를 넣으려고 한다. 그러면은 링크드 리스트 노드를 먼저 얼로케이션을 하고 이 화살표 대신에 맨 처음 다시 링크드 리스트를 만들고 새로운 노드에 넥스트 포인터를 다음 노드를 가리키게 만든 다음에 넣고자 하는 위치에 있던 노드의 넥스트 포인터를 새로운 노드로 바꾸게 하고 이 포인터는 쓰지 않고 이런 식으로 원래 링크드 리스트의 인서트가 진행이 되죠. 마찬가지로 여기서 만약에 프리 리스트가 발생을 했을 때 이제 여러 가지 방안이 있을 수 있지만 뭐 그냥 예를 들어서 레코드 8이 만약에 지워지는 녀석이다 라고 하면은 이 마지막 포인터를 이렇게 연결을 해주는 그런 방안이 될 수도 있고 뭐 지금 사실 이제 그 픽스 사이즈 즉 고정된 크기를 가지는 그런 레코드들이기 때문에 사실 순서가 크게 중요하진 않지만 나중에 배우게 되는 이제 다양한 크기를 가지는 레코드들에 대해서는 사실 크기에 맞춰서 이런 링크드 리스트 형식인데 정렬이 되어 있는 형식인 그런 구조를 취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어쨌든 다시 말씀드리면 새로운 데이터가 예를 들어서 데이터가 삭제가 되면 이 프리 리스트라는 것을 둬서 여기에 포인터 값을 약 8바이트 정도 사용을 해서 다음 빈 공간을 가리키게끔 또 얘도 마찬가지로 8바이트 정도 써서 다음 빈 공간을 가리키게끔 이런 식으로 구현을 할 수 있다 라는 얘기를 합니다. 이게 어쨌든 프리 리스트라는 표현을 씁니다. 오케이? 이렇게 질문 있으신가요? 그런데 앞에 방법은 그 덮어쓰고 밀고 하잖아요. 네. 그러면 전부 다 레코드들이 연속된 메모리에 저장돼 있다는 걸 가정한 그건가요? 네, 일단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앞에서는 우리가 지금 고정된 크기를 가지는 레코드들에 대해서만 얘기를 했는데 현실에서는 사실 데이터가 어떻게 들어올지 알 수가 없죠. 가령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름만 데이터를 기록을 하려고 해도 물론 이제 우리말로 기록을 하게 됐을 때는 바이트 수가 별로 차이가 안 나겠지만 이걸 만약에 영어 표시로서 기록을 한다라고 하면은 사람마다 필요한 그 바이트 수가 다르겠죠. 그래서 좀 더 효율적으로 저장하기 위해서는 그 variable length 레코드를 지원을 해야 됩니다. 지원을 해야 되고 결국에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그 variable length 레코드는 저는 지금 그 이름에 대한 하나의 예시만 들었지만 여기서는 이제 다양한 레코드 타입이 있을 수도 있고 그리고 컬럼 타입이 어쨌든 variable length를 요구할 수도 있고 그리고 뭔가 뭐 리피팅 필드를 어쨌든 allow해야 할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 이 목적이 제일 중요합니다. 이 목적과 이 목적이 제일 중요한 거고 그리고 애트리뷰츠들은 이제 특정 순서에 맞춰서 저장이 되는데 보통 보시면 그 저장이 될 때 variable length 애트리뷰츠들은 어떤 포인터에 의해서 이제 그 주소들이 저장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variable length 키들은 그냥 뭔가 아까는 저희가 뭔가 고정된 그 사이즈에서는 예를 들어서 데이터 블락이 있으면 그 고정된 사이즈대로 사실상 나눠서 그냥 순서대로 저장을 하면 됐죠. 근데 variable length 키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일괄적으로 나눌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못 되기 때문에 뭔가 그냥 큰 공간이 있으면 거기에 예를 들어서 업앤다운 형식으로 좀 붙여쓰기 형식으로 계속 데이터를 쭉 저장을 하고 대신 앞쪽에 뭔가 이 데이터가 저장되어 있는 위치를 저장할 수 있는 어레이 같은 것들을 두어서 마치 포인터를 사용하듯이 저장하게끔 하는 그런 방식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 방식을 쓰고 있고
이게 지금 뭔가 데이터들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결국에 그냥 레코드를 표시하는 그런 방식들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이거보다는 뒤에 있는 이그젠플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설명을 하겠습니다. 어쨌든 여기서는 이름과 아이디 학번이랑 디파트먼트 등이 베리어블 랭스 키로서 저장이 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 정보가 아까 얘기한 그런 그 어디에 저장되어 있는 이제 위치를 얘기를 하는 건데 가령 예를 들면 이 21이라는 게 지금 21번째에 저장이 되어 있다. 그리고 5라는 게 지금 5바이트만큼 활용을 하고 있다. 여기 지금 보시면 이게 5바이트라는 얘기인 거죠. 그리고 26이라는 것도 마찬가지로 지금 옵셋을 얘기하는 거고 여기 26에 저장이 되어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이 36도 36번째 저장이 되고 있고 뒤에는 몇 바이트만큼 지금 쓰고 있는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형식을 우리가 슬라이티드 페이지 구조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슬라이티드 페이지 구조라는 거는 사실 많은 데이터베이스에서 활용하고 있는 구조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숙제 때 활용했던 SQLite도 슬라이티드 페이지로 활용을 하고 있고 MySQL도 SQL 그 슬라이티드 페이지를 내부에서 쓰고 있고 그 외에 전형적인 DB들은 대부분 슬라이티드 페이지를 쓰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보시면 슬라이티드 페이지는 이제 슬라이드 헤더라는 게 있고 즉 페이지가 하나가 있으면 이렇게 보시면 조금 뭔가 헷갈릴 수도 있는데 결국 이게 만약에 그냥 하나의 페이지다 그리고 이게 4K다 4K 바이트다 라고 하면은 이 위쪽에 몇십 바이트 정도 있는데 뭐 한 2, 30바이트 정도 있는데 여기에 메타데이터가 저장이 됩니다. 만약에 이 페이지가 뭐 디스크에 쓰인다 라고 하면은 이게 디스크 파일에서 몇 번째 페이지인지 뭐 이런 정보들이 이 메타데이터에 저장이 되는 거고 그 바로 밑에 아까 우리가 봤던 그런 옵셋 정보들이 여기서부터 이제 차근차근 이렇게 차기 시작을 하고 데이터들은 보통 여기서부터 다시 차기 시작하는데 이에 대한 애니메이션이 뒤에 슬라이드에 또 있으니까 그 애니메이션 가지고서 조금 더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슬라이드 페이지의 구조는 대략 이런 식으로 가지고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있고 아까 얘기한 그런 픽스 사이즈 레코드들을 위한 페이지보다는 꽤나 복잡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슬라이드 페이지 스트럭처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해보면 아까 얘기한 대로 앞에는 메타데이터입니다. 그리고 잘 들으셔야 되는 게 이거 가지고 프로젝트 합니다. 이거 구현하는 거 하나 할 거예요. 이거는 이미 계획서에 올라와 있기 때문에 제가 그대로 일단은 갈 예정입니다. 네. 메타데이터가 저장이 되고 근데 이 메타데이터는 사실 학생들이 건드릴 이유는 없고 건드릴 일도 없어요. 이거는 제가 그냥 필요한 부분 구현해서 그냥 드릴 겁니다. 이 부분이 중요한 부분은 아니에요. 어쨌든 메타데이터 부분이 있고 뒷부분이 사실상 실제 데이터에 필요한 공간들입니다. 옵셋이 저장되기도 앞쪽에서는 옵셋이 저장될 거고 뒤쪽에서는 이제 데이터가 저장이 되는 건데 보시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키 30을 넣었다라고 하면 다시 키 30을 넣었다라고 하면은 키 30을 지금 아예 비어있는 페이지이기 때문에 제 페이지의 제일 뒤에서부터 그 키의 사이즈만큼 적습니다. 여기서는 지금 키가 24바이트고 그래서 24바이트만큼 적었습니다. 그리고 데이터가 시작하는 오프셋은 1000이에요. 오케이? 그래서 데이터 이제 다 기록을 하고 나니까 이 데이터를 가리키는 그런 포인터 역할을 하는 옵셋이 필요해요. 그래서 앞쪽에 이 오프셋인 1000을 기록하는 옵셋 어레이가 있고 실제로 1000을 입력을 합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되죠? 그 다음에 만약에 우리가 50을 또 넣었어요. 그러면 일단은
맨 뒤에는 30이 차 있으니까 그 바로 앞에 이제 50을 붙여 넣어줍니다. 근데 얘는 예를 들어서 100바이트예요. 그랬을 때 30은 50보다 크죠. 그 여기 들어가야 되잖아요. 우리가 만약에 그냥 로지컬리 보게 된다면. 그래서 1000 다음에, 즉 30을 가리키는 옵셋인 1000 다음에 900을, 그 50을 가르치는 900을 그 다음 순서로 기록을 합니다. 왜냐하면 30보다 50이 크니까. 다시 얘기하면 이 뒤에 기록되는 키는 그냥 적히는 순서대로 붙여쓰기 하듯이 그냥 붙여 써도 돼요. 근데 이 포인터 같은 경우에는 순서가 보장이 돼야 돼요. 이 키 값들을 기준으로. 그래서 지금 코드 위치 계속 바뀌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40을 넣는다 라고 하면은 40은 30보다 크고 50보다는 작죠. 근데 어쨌든 데이터는 똑같이 뒤에 붙여쓰기 형식으로 40을 기록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800을 다시 이제 이 레코드 옵셋 어레이에 적어줘야 되잖아요. 그쵸? 그때 살짝 깨졌는데 900을 옆으로 밀고 그 중간에 800을 넣어줘야 돼요. 왜냐면 30과 40과 50이 정렬된 순서이기 때문에 30을 가리키는 1000이 제일 먼저 나와야 되고, 그 다음에 40을 가리키는 800이 나와야 되고, 그리고 잘렸지만 이 50을 가리키는 900이 제일 나중 순서가 돼야 돼요. 이 가리키는 오프셋의 어레이들은 순서가 보장이 되어야 그래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왜 보장이 돼야 되냐면 보통 우리가 이제 이 페이지에서 만약에 데이터를 읽으려고 될 때 리더가 어떤 순서로 읽냐, 첫 번째로 데이터 개수가 몇 개인지 봅니다. 데이터 개수가 몇 개인지 보고, 데이터 개수가 몇 개인지 봐요. 3개죠. 그러면은 이 레코드 오프셋 어레이에서 정확히 3개를 읽어요. 3개를 읽는데 이 순서대로 그게 보는 겁니다. 정렬됐다고 가정을 하고. 그래서 얘가 예를 들어서 지금 제가 찾고자 하는 게 예를 들어 35다 라고 했을 때 첫 번째에 있는 녀석이 1000번째에 있으니 1000번째로 따라갑니다. 따라가서 보니까 키가 30이에요. 35보다는 작네. 그러고서 다음 걸 봅니다. 다음 게 800이고 800을 따라가서 봤는데 키가 40이에요. 35보다는 40이 크네. 그러면은 더 이상 진행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슬랙스 페이지에서는 키가 정렬되어 있다고 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35를 보는 순간, 40을 보는 순간 35가 없구나 이러고서 없다고 그냥 리턴을 해버립니다. 이런 형식이에요. 그래서 이 레코드 옵셋 어레이는 정렬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얘들은 정렬이 안 되어 있더라도. 알겠죠? 이해되시나요? 정확히 이 부분이 구현이 돼야 되는데 그렇다고 비어있는 코드를 주고 하진 않을 거고, 코드랑 짜야 되는 부분 슈도 코드까지는 드릴 거예요. 그래도 안 되면 오피스로 찾아오세요. 도와드리겠습니다. 오케이? 그리고 원래 사실은 더 어려운 거는 이 부분들이 만약에 삭제가 돼요. 예를 들어서 키 50이 삭제가 되면 이제 우리 슬라이드는 안 넣었는데 옵셋 어레이가 지워지고 얘들이 다 프리리스트로 관리가 돼요. 링크드 리스트처럼. 구현할 때 지옥이겠죠. 그죠? 그래서 안 할 겁니다. 이거는. 그냥 데이터를 넣고 데이터를 읽을 수 있을 정도. 근데 읽는 것도 제가 코드를 드릴 수도 있어요. 근데 아직 어느 정도까지 지금 제가 살짝 정확하게 정하지는 못해서 그냥 이 논리를 짤 수 있을 정도까지만 어쨌든 하는 게 목표입니다. 이걸로 줄 세우려는 게 아니에요. 질문 있으실까요? 네. 리눅스로 구현하는 네. 교수님들이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리눅스에서 한다고 하니까.
꼭 그렇게 하라고 하셔서 저는 막내기 때문에 시킨 대로 해야 됩니다. 셀렉트 페이지는 어쨌든 저렇게 되어 있고, 그리고 제가 혹시라도 물론 이것도 업로드가 되지만 디스크립션 드릴 때 다시 또 한번 설명을 하겠습니다. 어떻게 짜야 되는지, 어떻게 돌아가는지. 계속해서 얘기를 하면 다음은 이제 라지 오브젝트 저장할 때 어떻게 하냐. 이거 사실 우리 그 SQL 배울 때 잠깐 나왔었는데, 데이터 타입에 대해서 일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에 저장이 될 때는 바이너리 라지 오브젝트 타입이나 아니면은 캐릭터 라지 오브젝트 타입으로, 블락 혹은 클럽으로 저장이 되는데, 사실 이거는 지금 우리가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예시에 불과한 거고 더 클 수도 있습니다. 데이터베이스 실제로 저장을 할 때는. 그래서 만약에 더 크게 되면 이제 그 페이지들을 뭔가 링크드 리스트처럼 이어가지고 막 그렇게 관리하는 그런 구조들이 있는데, 그냥 그런 게 있다 정도까지 아시면 됩니다. 막 구현하거나 이러진 않을 거고, 이런 걸로 시험 문제를 내지도 않을 겁니다. 그냥 이런 게 있다. 보통 그러니까 우리가 요새도 그런지 모르겠는데, 옛날에 스마트폰 안드로이드나 이런 거 쓰면 안드로이드 내부에서 다 SQLite 가지고 저장을 했었거든요. 그랬을 때 이제 만약에 이미지나 이런 것들이 들어가면은 다 이런 블락 타입으로 저장이 되는 거예요. 요새는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SQLite 느리다는 소리를 하도 많이 해서 그런 거고. 자, 파일에서 이제 어떻게 그 레코드들이 구성이 되는가에 대한 그런 내용인데, 보통 이제 힙처럼 구현이 많이 되고, 혹은 시퀀셜로 연속돼서, 다시 얘기하면 힙은 데이터가 예를 들어 파일이 있으면, 데이터베이스 파일이 있으면 그 데이터베이스 파일 내에서는 어디에든 데이터가 쓰일 수 있는 거고, 시퀀셜리 쓰이는 거는 순서대로 꽉꽉 채워가지고 저장이 되는 그런 개념이에요. 그리고 보통의 경우에는 릴레이션마다 꼭 보통의 경우는 할 수 없지만 그냥 가볍게 구현했을 때는 릴레이션마다 파일이 있는데, 뭐 성능상의 이유로 예를 들어서 같은 파일에다가 작은 릴레이션들 여러 개 넣으면 I/O를 좀 줄일 수 있겠죠. I/O 횟수를 SSD나 이런 저장 장치로부터 읽는 횟수를 좀 줄일 수 있을 거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위해서 하나의 파일에다가 작은 스키마들을 모아놓을 수도 있고요. 작은 테이블들을. 그런 경우에 이제 멀티 테이블 클러스터링 파일 오거나이제이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B+ 트리 파일 오거나이제이션이나 해싱이 있는데, 이건 이제 인덱스 배울 때 우리가 조금 더 배울 건데, 저희 제일 걱정은 사실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과연 우리가 프로젝트로 나왔을 때 헤쳐나갈 수 있을 것인지. 그래서 이 부분하고 사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남은 프로젝트가 총 2개인데, 하나는 셀렉트 페이지고 하나는 B+ 트리입니다. 근데 그 2개가 이어질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프로젝트를 포기하지 말라는 이유도 거기에 있습니다. 어쨌든 B+ 트리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는 챕터 14에서 배우도록 하고, 그리고 B+ 트리에서도 사실 뭐 삭제하거나 이러면은 진짜 머리 아픈데 안 할 겁니다. 그냥 어떻게 동작하는지만 설명을 할 거고 구현을 시키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트리를 한번 만들어 보는 데 의미를 두자라는 그런 취지로 해볼 예정입니다. 오케이? 그리고 C++로 드릴 거기 때문에 혹시나 거기에 문제가 있으면 저한테 메일을 주셔야 됩니다. 그렇다고 막 어려운 문법을 쓰진 않을 거예요. 템플릿 이런 거 하나도 안 쓸 거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되고. 어쨌든 힙 파일 오거나이제이션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하면, 지금 데이터 블락이라고 해서 이제 여러 개가 있죠. 이게 뭐 데이터 블락이라고 하면 되게 거창해 보이지만 그냥 하나의 파일이라고 생각을 합시다. 그냥 하나의 파일이에요. 그래서 그 파일을 그냥 일정 크기로 자른 걸 그냥 우리가 블락이라고 얘기를 해봅시다. 예를 들어서 이게 뭐 예를 들어서 그냥 1메가바이트짜리 그 파일이라고 보면, 그냥 이 데이터 블락이 하나에 그냥 4K라고 생각을 하면, 그러면 대략 256개의 데이터 블락이 있겠죠.
그랬을 때 지금 막 레코드들이 쭉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R7을 하나 썼을 때 이 R7은 이 데이터 블락 여러 개 중에서 이 R7을 저장할 수 있는 사이즈만큼 여유가 있는 그런 데이터 블락 아무데나 적을 수 있고, 대신에 예를 들어서 지금 데이터 블락 6이 충분한 공간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은 여기 이제 R7의 데이터를 쓰고 이 R7이 이 블락을 가리키게끔 그렇게 할 수 있다라는 얘기인 거죠. 이 파일이고, 그러면 이제 문제가 뭐냐면 아무데나 쓸 수가 있으니까 되게 뒤죽박죽이겠죠. 거기다가 플러스로 만약에 데이터 블락에서 데이터가 삭제가 된다 라고 하면은 어디에 빈 공간이 있는지 일일이 다 찾아다녀야 되는 그런 이제 불편함이 생기니까 다음에 하려고 하는 거는 그런 이제 빈 공간들을 관리해주는 그런 이제 프리스페이스 맵이라고 하는 그냥 간단한 약간 이제 어레이 형식인데, 아까 얘기했던 예시를 그대로 다시 얘기해보면 하나의 블락이 예를 들어서 4K라고 합시다. 이게 각각의 블락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4나 2나. 그랬을 때 지금 보면 우리가 3비트를 쓰고 있죠. 블락당 3비트를 쓰고 있으니까 3비트면은 0부터 7까지 우리가 표현할 수 있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블락 사이즈가 우리가 앞에서 4K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4K를 8로 나누면 그러면 510인가요? 네, 512 맞죠? 네, 맞겠죠? 512바이트씩 나오는 거죠, 그쵸? 8로 나누면 4K를. 그랬을 때 이 4가 의미하는 건 512의 4배만큼의 지금 프리 스페이스가 남아있다 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얘는 512의 2배, 512만큼, 512 4배, 얘는 512 7배 이런 식으로. 아시겠죠? 그래서 내가 지금 데이터를 넣으려고 하는데 이 정도 공간이 있나 없나를 이거 가지고서 체크를 하는 겁니다. 오케이. 그리고 뭐 세컨드 레벨 프리 스페이스 맵도 활용을 할 수 있다고 하는데, 사실 이것만 해도 그렇게 막 많이 쓰이는 구조는 아닌 게, 이렇게 하면은 이 512 곱하기 4가 연속되어 있을 때만 사실 유효하거든요. 연속하지 않은 경우에는 막 흩뿌려져 있으면 사실 그렇게 유효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데이터를 넣을 수가 없으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이 KB를 위한 그런 공간이 필요한데 이게 만약에 흩뿌려져 있는 거다. 그러면 안 되겠죠. 그래서 그게 사실 이거를 더 효율적으로 활용을 하려면 힙 파일보다는 조금 더 뭐라 그럴까, 또 연속적으로 저장이 되어 있는 데이터 컴팩트로 하게 되어 있는 그런 구조가 더 효율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질문 있으실까요? 여기까지? 사실 지금 뭐 세컨드 레벨이나 이런 프리 스페이스 맵들이 쭉 최근에 설명이 되어 있지만 사실 현실적으로 그렇게 많이 사용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게 있다라고 정도만 일단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파일은 일단 그 정도 두시고, 시퀀셜 파일 오가나이제이션에 대해서 또 얘기를 해보면 순서대로 막 써져 있죠. 순서대로 막 써져 있는데 이거는 뭔가 아까처럼 위로 계속 일일이 옮기는 그런 구조가 아니라 지금 보시면 링크드 리스트 마냥 순서대로 뭔가 이렇게 이어져 있는 그런 구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보실 수가 있고, 그리고 지금 보시면 이 레코드들은 서치 키에 의해서 순서가 정렬되어 있다라고 얘기되어 있는데,
지금 서치 키가 id죠. id 가지고 지금 정렬되어 있죠. 그랬을 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새로운 인스트럭터를 넣을 건데 새로운 인스트럭터의 아이디가 이 근방에 이제 들어가야 되는 그런 상황일 때 전에 보여드렸던 것처럼 막 이렇게 밀거나 그런 구조가 아니라 새로운 곳에 데이터를 기록을 하고 그리고 리크드 리스트처럼 먼저 새로 기록된 레코드의 다음 포인터를 지금 보시면 그 히스토리 그 학과에 소속이 되어 있는 교수님을 가리키게 하고 그리고 기존의 아인슈타인이 가리키던 포인터를 새로 추가된 인스트럭터를 가리키게끔 그렇게 업데이트를 합니다. 여기서 보면은 이제 인서트 할 때는 어쨌든 새로운 공간이 있으면 거기에 데이터를 쓰고 이런 식으로 포인터를 연결을 할 것이고 그리고 새로운 공간이 없으면 뭐 오버플로우 블락에다가 지금 쓴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상 새로운 페이지 하나 할당을 해서 거기에 기록을 한다라고 그냥 간단하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오버플로우 블락이라는 건 뭐 새로운 페이지도 될 수 있고 임시적인 블락이 될 수도 있지만 그냥 쉽게 오버플로우 블락이 따로 있다고 생각하지 말고 새로운 공간 할당해서 거기에 기록을 한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 만약에 예를 들어서 지금 이렇게 추가되는 그런 단계가 아니라 예를 들어서 이 인스트럭터 모차르트가 만약에 삭제가 된다 고 했을 때 그때 우리가 해야 되는 거는 간단히 이 두 번째 인스트럭터 우가 가리키고 있던 모차르트를 가리키고 있던 포인터를 다음 포인터로 바꿔주면 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룩업 오퍼레이션을 할 때 이 포인터를 따라가기 때문에 모차르트를 건너뛰고 가게 되는 거죠. 그 이후에 모차르트는 실제로 삭제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뭔가 재활용되기 위해서 프리리스트 같은 곳에 저장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 두 연산, 인설트나 딜리트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포인터를 잘 업데이트를 해야 된다라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멀티 테이블 클러스터링 파일에 대한 얘기인데 사실 테이블이 크면 멀티 테이블 클러스터링을 하는 큰 의미가 없어요. 멀티 테이블 클러스터링을 하는 이유는 SSD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D램이 있고 SSD가 있는 그런 일반적인 컴퓨터를 가정을 했을 때 D램에 접근하는 속도는 해봐야 나노세컨드 단위인데 SSD는 백날 빨라봐야 10 혹은 그러니까 수십 마이크로세컨드 그 이상이거든요. 그러면은 시간 이미 몇 배, 몇십 배, 몇백 배 이런 차이가 지금 나고 있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그런 파일 I/O를 최소화하려고 해요. 그런 스토리지에 저장되어 있는 파일에 있는 그런 DB들을 읽을 때 한 번에 읽을 때 뭔가 좀 많이 읽고 효율적으로 읽을 수 있게끔 그렇게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이 노력을 하는데 지금 보시면 이 디파트먼트나 인스트럭터 같은 경우에도 테이블 사이즈가 굉장히 작죠. 보나마나 4K 안에 다 들어갈 건데 이걸 만약에 다른 데이터베이스 테이블 그러니까 파일에 저장을 하게 되면은 얘는 얘대로 4K를 차지하고 있을 것이고 공간이 많이 남더라도 얘도 4K를 차지할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하나로 모으지 않는다면 그럼 벌써 I/O가 두 번 발생을 하는 거죠. 근데 얘들을 하나에다 저장을 하게 되면은 이 하나 자체가 4K밖에 안 될 테니 I/O 한 번에 이 데이터를 다 읽어올 수 있어서 성능이 나쁘지 않다. 그래서 이걸 활용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여기서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얘기하는 거는 그런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디파트먼트랑 아까 인스트럭터랑 릴레이션이 있을 때 우리가 내추럴즈뿐만 이렇게 한 조인 오퍼레이션을 하게 되면은 두 개의 파일에 대해서 각각 이제 읽어오게 되면은 I/O가 상당히 많이 발생할 수 있는데 얘는 하나의 파일을 쭉 읽어서 거기서 메모리에 올려놓고서 연산을 하면은 조금 더 이제 성능이 좋을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반대로 문제가 뭐가 될 수 있냐면 우리가 쿼리를 이제 보내는데 DB에다가 근데 그 쿼리가 두 개의 테이블을 다 뭔가 읽어야 되는 게 아니라 하나의 테이블에 대한 그런 쿼리를 요청을 했을 때에는 불필요하게 테이블이 커져버린 거죠. 두 개 합침으로 인해서. 불필요한 데이터도 다 액세스가 되는 거예요, 결국에. 그렇기 때문에 그 경우에는 되게 좋지 않을 수 있다 라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뭐 그 이후 얘기는 뭐 포인터 체인을 이제 릴레이션별로, 예를 들면 디파트먼트면 디파트먼트에 관련된 레코드들만 링크드 리스트로 연결을 하든지, 아니면 뭐 인스트럭터는 인스트럭터끼리 연결을 하든지, 이런 식으로도 체인을 만들어서 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되더라도 결국에는 파일을 읽을 때에는 4K 단위, 즉 SSD에서 I/O가 발생하는 단위로 읽어지기 때문에 큰 효과를 보지 못해요. 이 경우는 그냥 메모리 위에 올라갔을 때 이제 메모리를 조금 더 덜 읽는 그런 차이는 있을 수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스토리지에서 읽을 때에는 큰 효과를 볼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은 컬러 오리엔티드 스토리지라고 해서, 우리 아까는 레코드 전체, 그러니까 튜플이 있으면 그 하나의 레코드를 튜플로 가정하고 그냥 지금 데이터를 다 썼어요. 아이디나 이런 것들을. 근데 여기서는 애트리뷰트 컬럼별로 데이터들을 저장을 해서 뭔가 특정 컬럼에 대해서 우리가 데이터가 필요할 때 더 빠르게 찾을 수 있게끔 이렇게 저장을 하게 되면 파일의 사이즈가 확연히 줄어들겠죠. 뒤에 데이터들이 다 포함이 안 되니까. 그렇기 위해서 특정 목적을 위해서 사실 활용이 됩니다. 특정한 데이터만 필요로 할 때, 그럴 때 이제 컬럼 단위로 저장을 할 수도 있죠. 보통 이제 우리가 하고 있는 그런 일반적인 데이터베이스 시스템들은 아까 얘기한 뭔가 그 튜플 단위로 저장을 하는 경우가 많고, 이 경우에는 이제 데이터 분석 같은 거 할 거나 아니면 OLAP 이런 뭔가 어쨌든 분석에 강화된 데이터가 실제로 업데이트되거나 이런 게 아닌 그런 데이터베이스들에서 좀 많이 쓰이는 패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데이터 딕셔너리에 관련된 그런 내용인데, 데이터 딕셔너리가 결국 뭐냐면 되게 딕셔너리라고 해서 대단한 것 같지만 결국에 그냥 메타데이터 저장하는 거고, 메타데이터라는 건 결국에 데이터베이스에 포함되어 있는 릴레이션들의 이름, 그리고 그 릴레이션들에 들어가 있는 애트리뷰트들의 타입, 그리고 크기, 그리고 뭐 뷰 같은 게 있으면 뷰들의 이름이나 아니면 뷰의 데피니션, 그런 것들, 그리고 만약에 우리가 뭔가 컨스트레인트 걸어놨으면 인필 컨스트레인트 정보까지, 그런 것들이 다 저장이 되어 있는 게 이제 데이터 딕셔너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통 지금 SQLite나 이런 것들은 사실 서버 클라이언트 모델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마치 라이브러리처럼 쓰이는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유저나 패스워드가 따로 필요 없었지만, 이제 실제로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이 들어가고 응용이나 유저는 일종의 클라이언트로 그렇게 되어 있는 모델들에서는 데이터베이스에 접근하기 위한 유저 아이디와 그리고 패스워드가 필요합니다. 그런 정보들이 또 데이터 딕셔너리에 혹은 시스템 카탈로그에 들어가 있다는 내용이고, 그리고 필요하면 뭔가 통계적인 그런 데이터들도 들어가 있을 수 있고, 그리고 실제 파일이 어떤 형태로 저장이 되는지, 뭐 예를 들어서 어떤 인덱스를 썼고, 아니면 지금 예를 들어서 파일 그런 구조들이 여러 구조가 만약에 뭐 지원이 된다,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에서 그랬을 때 어떤 걸로 지금 세팅이 되어 있는지 그런 값을 통해서 저장을 할 수 있고, 그리고 피지컬 로케이션 등이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뭐 인덱스 관련된 정보들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인덱스는 챕터 14에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신가요? 너무 달린 느낌인 것 같은데 되게 멍하신 것 같은데요 지금? 뭐 여기서 지금 얘기하고자 하는 거는, 우리 원래 앞에서 주구장창 배웠던 거는 사실 릴레이션과
그리고 그 릴레이션이 있으면 그 릴레이션 안에 애트리뷰트들 그리고 그런 데이터베이스 내에서 릴레이션들이 어떤 관계를 형성하는지 이런 것들 이제 모델링하는 그런 것들을 배웠었는데 어쨌든 그런 릴레이션 간의 그런 관계나 그런 표현 방안들이 이제 그런 메타데이터에 어쨌든 다 있는 거고 그리고 이러한 표현을 위한 스페셜라이즈드 데이터 스트럭처가 있다고 하는데 그냥 효율적으로 접근하기 위한 그냥 편한 그냥 뭔가 이 스트럭처를 리프레젠트하기 위한 그런 효율적인 데이터 스트럭처일 텐데 크게 성능에 영향을 주지도 않고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그런 게 있다라고 마시면 됩니다. 좀 와한 것 같은데 너무 빠르게 지금 진도를 뺀 것 같은데 조금 빨리 끝내면 되죠, 그죠? 네. 다음은 스토리지 액세스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계속 주구장창 얘기하는 게 I/O를 줄여야 된다. SSD가 너무 느리다. 이런 얘기 계속 하고 있잖아요. 그런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DB가 지금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아니,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그런 얘기를 이제 해보고자 합니다. 여기서 지금 블락에 대해서 다시 정의를 하고 있는데 블락은 우리가 SSD나 이런 하드디스크나 이런 스토리지에 저장을 할 때 이제 데이터를 위해 공간을 할당하거나 혹은 데이터를 보낼 때 그때의 단위가 되는 그런 그러니까 단위가 된다고 보실 수 있고요. 보통 우리가 4K라고 그냥 생각을 하고 합니다. 4K 바이트가 보통 유닛이 되고 보시면 데이터베이스는 어쨌든 블락 트랜스퍼를 특히 디스크와 메모리 간의 블락 트랜스퍼를 최소화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상태고 그리고 여기서 보면은 디스크 SX를 줄일 수 있대요. 어떻게? 블락들을 최대한 많이 메인 메모리에 저장을 함으로써 그런 블락을 저장할 수 있는 DB만의 메모리 공간을 우리는 버퍼라고 얘기를 합니다. 실제로는 꼭 D램에 있으리라는 보장은 없지만 어쨌든 전통적으로 그리고 우리가 교과서에서 배우는 그런 전통적인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에서는 버퍼는 D램에 항상 저장이 되어 있고 이 버퍼는 운영체제가 관리하는 공간이 아닙니다. DB 버퍼는 DB가 직접 관리를 하기 때문에 DB만의 그런 이제 버퍼를 관리하는 정책들이 따로 있고 그리고 올라오는 그 메모리 공간에 올라오는 블락들은 모두 다 DB 파일의 블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버퍼를 관리해주는 그런 서브 시스템을 버퍼 매니저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 이 버퍼 매니저는 버퍼 공간을 메인 메모리에 할당하는 것도 책임을 지지만 예를 들어서 아무래도 D램은 SSD에 비해서는 공간이 매우 가격이 비싸고 그리고 용량도 훨씬 작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SSD는 하나만 가지고 있어도 2TB를 가지고 있을 수 있지만 D램 같은 경우에는 해봐야 하나 제일 비싼 거 꽂아봤자 128기가 혹은 64기가 이 정도 수준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 자체로만 비교를 해도 D램은 한정적인 공간을 가질 수밖에 없는데 그렇게 되면 결국에 그 D램에 있는 블락 중에서 어떤 녀석들은 메모리에서 쫓아내야 되고 어떤 녀석들은 메모리를 올려야 되고 이런 정책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관리를 해줘야 돼요. 이런 걸 다 버퍼 매니저가 해주는 겁니다. 버퍼는 메모리 공간 그리고 그 버퍼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은 매니저가 관리를 합니다. 버퍼 매니저가. 질문 있으신가요? 자, 버퍼 매니저가 하는 일은 아까도 얘기했듯이 한정된 메모리 공간에 우리가 필요한 그 데이터베이스의 내용을 가지고 있는 데이터 블락을 버퍼에 효율적으로 저장할 때 필요한 정책들을 얘가 다 관리를 해주는 겁니다. 필요한 일들을 다 버퍼 매니저가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버퍼 매니저에 만약에 이미 데이터 블락이 올라와 있다.
그러면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하는 프로그램이나 유저는 SSD에 액세스하는 걸 기다릴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미 메모리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메모리에 있는 공간은 메모리에 있는 데이터 블락을 읽습니다. 훨씬 빠르겠죠, 그러니까. 근데 만약에 없으면 버퍼 공간을 봐요. 버퍼 공간이 충분히 있으면 파일에서 읽어서 그 블락을 버퍼에 저장을 합니다. 근데 버퍼에 다 찼어요. 더 이상 쓸 수가 없어. 그러면 그 중에서 후보를 찍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일 오래된 놈을 쫓아낼 수도 있고 아니면 제일 접근이 빈번하게 아니라는 놈을 뺄 수도 있고 그건 이제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을 디자인할 때 디자인하는 사람 마음인데 어쨌든 그 정책에 따라서 후보를 하나 고르고 그 후보를 이제 버퍼 매니저에서 다시 버퍼에서 이빅시킨다고 합니다. 우리가 이빅시켜서 그러니까 내려주는 거죠. 다시 SSD로 내려주게 되고 그 빈 공간에 우리가 지금 필요한 블락을 다시 읽어 올리는 그런 일이 발생을 합니다. 그림 가지고 다시 설명을 하면 컬이에요. 이게 뭐 키밸류 스토어라는 그런 이제 간단한 데이터베이스에서는 get이라는 그런 API가 될 수 있을 것이고 아니면 우리 SQL에서 배웠던 그런 이제 셀렉트문이 이제 그 쿼리 이제 파싱하거나 쿼리를 해석하는 그런 데이터베이스 엔진에서 이제 리드하는 그런 연산으로 바뀌게 되는 거죠. 어쨌든 그래서 리드 연산이 발생을 하면 먼저 버퍼 매니저로 가고 버퍼 매니저에 그 페이지가 있는지 없는지 봐서 있으면 버퍼 매니저 있는 걸로 끝. 근데 없으면 이제 디스크까지 내려가고 디스크에서 블락을 찾아와서 올려줍니다. 올려주는데 공간이 충분히 있으면 그냥 올려주면 되는 거고 공간이 없으면 리플레이스먼트라고 아까 이제 이빅 나는 거 이제 리플레이스먼트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아까 얘기했던데 보통은 최근에 가장 덜 빈번하게 액세스 되었던 페이지가 혹은 블락이 후보가 되어서 그 블락을 이제 버퍼로부터 제거를 하게 됩니다. 그때 제거를 할 때 이 데이터 블락이 최근에 업데이트가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디스크에서 버퍼로 올라오고 나서 업데이트가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체크를 합니다. 만약에 업데이트가 되었어요. 그러면 디스크랑 지금 내용이 안 맞죠. 그렇기 때문에 디스크에 다시 기록을 해줘야 되고 디스크에서 올라온 이후로 업데이트가 한 번도 없었어요. 그냥 읽기만 계속 일어났어요. 그 경우에는 둘 다 내용이 똑같을 테니까 굳이 다시 써줄 필요가 없으니까 그냥 버립니다. 어쨌든 그래서 버퍼에 올라오고 나면 새로운 페이지가 올라오고 나면 그러면 이제 다시 어플리케이션이나 유저한테 그 결과가 돌아가게 됩니다. 이렇게 질문 있으실까요? 이게 지금 리드 플로우입니다. 다음은 라이트 쿼리 관련된 부분인데 우리가 보통 그 키밸류 스토어를 쓰게 되면 이제 put이라는 쿼리가 있을 것이고 SQL에서는 인설트나 업데이트나 그렇다 아니면 딜리트 즉 우리가 SQL에서 배웠을 때 데이터베이스에 모디피케이션을 발생하는 녀석들이 죄다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그랬을 때 마찬가지로 쓰기를 할 거면 먼저 버퍼에 비었는지 안 비었는지 버퍼에 있는지 없는지부터 봐요. 그 페이지가 있으면 그냥 그 버퍼에 있는 블락에다가 씁니다. 그랬을 때 그 데이터 블락은 덜티로 상태가 바뀝니다. 왜냐하면 뭔가 기록이 됐기 때문에 아무것도 기록이 안 됐으면 디스크로부터 읽힌 후에 아무것도 기록이 안 됐으면 클린 상태로 얘기를 할 수 있고 만약에 우리가 응용이나 유저가 뭔가 업데이트를 하게 되면은 덜티라고 우리가 상태를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버퍼에 있으면 덜티로 상태를 바꿔주고 데이터를 기록하면 끝. 만약에 없으면 마찬가지로 리드처럼 디스크에 갑니다. 디스크에 가서 그 블락을 가지고 와요. 가지고 오는데 마찬가지로 공간이 없으면
기존에 있던 블락 하나를 선택해서 정책에 맞춰서 선택을 해서 리플레이스먼트가 발생하고 그 희생된 페이지는 디스크에서 올라온 이후로 업데이트가 있었으면 혹은 라이트 현상이 있었으면 그러면 덜 튀니까 디스크에 다시 기록을 해주고 만약에 아무 라이트 현상이 없었으면 디스크랑 같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때는 따로 디스크에 기록하지 않고 그냥 버립니다. 어쨌든 디스크에서 가지고 올라오면 이제 공간이 확보가 돼서 디스크에서 복사해서 가지고 올라오면 이 버퍼에 있는 내용에 다시 데이터를 기록을 하게 됩니다. 이 쿼리에 맞춰서. 그리고 상태는 덜티가 되는 거죠. 오케이? 이해가 되나요? 예. 라이트를 하면 네. 그 해당 메모리 상에 그게 페이지가 있을 때는 네. 디스크에서는 동시에 되지 않나요? 네, 안 돼요. 나중에 커밋되거나 이러지 않으면. 그건 이제 나중에 트랜잭션 배울 때 그때 다시 배울 겁니다. 근데 일단 기본적인 플로우는 이래요. 일단 데이터 쓰고 나중에 오늘 우리가 커버를 하나? 원래 하네. 원래는 트랜잭션 커밋에서 하려고 했었는데 비슷한 생각을 했었는데 어쨌든 트랜잭션 커밋이 있으니까 마저 설명을 해보면 아까 우리 라이트 할 때 덜티 페이지들이 이제 막 여기 있을 거잖아요. 그쵸? 근데 문제는 아까 학생이 질문해준 대로 디스크랑 안 맞아요, 버전이. 디스크는 아무것도 기록이 안 된 상태고 아무것도는 아니지만 하여튼 기록이 이 새로운 데이터가 여기 반영이 안 된 상태예요. 오케이? 그 상태에서 실제로 반영을 해주려면 아까처럼 이빅이 나는 방법도 있지만 트랜잭션을 커밋하는 방법도 있어요. 뭐냐면 트랜잭션 커밋이라는 게 뭐냐면 결국에 예를 들어서 하나의 연산이 트랜잭션 내부에서 발생을 했을 때 버퍼에다가 쭉 이제 마찬가지로 기록을 하거든요. 다시 설명하면 txn이 있고 비긴이 있을 때 여기 이제 막 인서트나 뭐 업데이트 같은 게 있을 수 있겠죠. txn 커밋이 있을 수 있겠죠. 그랬을 때 이 정도 시점에서 보면은 어쨌든 데이터가 아까처럼 덜티가 되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쵸? 그랬을 때 트랜잭션 커밋이 불리게 되면 물론 다른 연산도 하지만 하는 일 중에 하나가 이 덜티 페이지들을 디스크에 반영을 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써져 있는 데이터들을 모두 다 디스크에 기록을 해줘요. 업데이트가 일어난 것에 대해서. 그러니까 버퍼에 있는 내용 중에서 트랜잭션에 관련된 연산은 트랜잭션에 포함된 연산에 관련된 블락들을 모두 다 디스크에 써주는 역할을 합니다. 오케이? 리플레이스먼트 전략이 여러 개가 있지만 사실 중요한 게 있으면 사실 몇 개 가르쳐 드리겠지만 어쨌든 몇 가지 중 하나가 아까 얘기했던 최근에 이제 최소로 뭔가 접근되었던 녀석을 리플레이스 한다던가 이런 정책들이 있는데 어쨌든 그런 정책이 있으면 그런 것들 이제 설명을 어차피 쭉 드리면서 그것에 맞춰서 아마 시험이 나면은 문제를 풀게 하겠죠. 그 정책에 맞춰서 문제를 이득을 시키게끔. 그런 이제 정책들이 몇 가지 있긴 있습니다. 아까 얘기한 그런 LRU가 제일 많이 쓰이는 거고 그거 사실 운영체제에서도 많이 쓰죠. 그리고 아까 버퍼에서 제가 뭔가 안 쓰는 페이지들을 보통 이제 입력한다고 했는데 만약에 유저나 어떤 어플리케이션에 의해서 데이터베이스가 아니라 DB 내용 중에 특정 블락이 사용이 되고 있을 수도 있잖아요. 읽거나 혹은 쓰는데 그때 그 블락이 이릭되지 않게 막아야 되는데 그런 블락을 핀드 블락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블락이 핀이 되면은 그러면 이제 일단 이빅은 못 시키는 거죠. 그러고 나서 끝나고 나면 읽기든 쓰기든 끝나고 나면 언핀해서 이제 핀했던 것을 해제합니다. 그러니까 핀이 되면
일단은 이비를 할 수 없는 거고, 그리고 이건 이제 또 구현하기 나름인데, 예를 들어서 뭐 컨커런트한 핀, 언핀이 가능하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그 핀이 몇 번 호출되는지 그런 카운트를 셀 수 있는 변수를 둬서 마치 그 하는 게 레퍼런스 카운트처럼 몇 번 지금 액세스가 되는지를 체크를 해서 그것을 기반으로 뭔가 우리가 그런 정책을 세울 수도 있는데, 어쨌든 핀과 언핀이 하는 역할은, 핀은 이 블락이 버퍼로부터 내려가지 않도록 막아주는 거고, 언핀은 다 끝났으니 이제 마음대로 하셔, 약간 이런 느낌인 거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락이 있는데, 쉐어드 락과 익스클루시브 락이 있는데, 익스클루시브 락이 걸렸다는 거는 라이터가 데이터를 현재 이 블락에 쓰고 있다는 소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접근할 수 없습니다. 근데 쉐어드 락 같은 경우에는 리드락이에요. 그래서 리더가 지금 잡고 있는 건데, 그 리더가 잡고 있을 때 다른 리더는 같이 읽을 수 있어요. 왜냐면 리드 연산 자체가 데이터를 고치지는 않으니까. 근데 라이터는 쓰지는 못하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라이터가 익스클루시브 락을 잡으려고 해도 쉐어드 락부터 잡고 익스클루시브 락으로 접는 그런 이제 뭔가 프로모션하는 그런 단계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오케이? 질문 있으실까요? 뭔가 OS랑 조금 비슷하죠. OS도 페이지 캐시가 있듯이. 여기서 지금 얘기하는 게 아까 얘기했던 그런 뭐 LRU 같은 것들을 OS에서 많이 지금 쓴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LRU의 주된 아이디어는 뭐냐면, 그 데이터 블락이 있을 때 그 데이터 블락에 액세스하는 그런 패턴들을 보면 봐서 앞으로는 어떤 패턴이 들어올지에 대해서 이제 뭔가 예측하는 그런 이제 아이디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은 뭐 LRU가 데이터베이스 쿼리에 나쁠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쵸. 사실 근데 뭐 예를 들어서 조인 연산이나 이런 거 할 때에는 다소 안 좋을 수도 있지만, 모든 것을 만족하는 그런 완벽한 리플레이스먼트 정책은 없기 때문에 그때그때 필요한 정책을 찾아서 잘 활용을 하시면 되고, 제가 만약에 이거 가지고 문제를 낸다면 저는 그 정책에 대해서 일단 설명을 드릴 것 같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 정책에 맞춰서 아마 이유가 어떻게 발생하는지 이런 것들을 물어보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무튼 그렇고, 여기서 얘기하고자 하는 거는 OS 같은 것들은 사실 워낙 그런 다양한 어플리케이션이 그 OS 위에서 돌아가기 때문에 정책들의 그 패턴 같은 것들을 예측하기 되게 어렵지만, 쿼리는 그래도 뭔가 잘 정의된 이런 패턴이 있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죠. 그래도 뭐 어쨌든 유저나 어플리케이션이 새로운 패턴을 가져오게 되면 잘 동작하지 않는 건 매한가지입니다.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정책이 있는데, 뭐 토스 이미디에이트 스트래티지가 있는데, 뭐 블락이 처리가 되면은 바로 블락을 이식시킬 수도 있고, 아니면 뭔가 블락이 처리가 되고 나면 블락이 바로 이제 리플레이스먼트 할 때 그런 캔디데이트 되는 그런 이제 전략이 있을 수도 있는데, 뭐 이런 전략들을 그냥 선택을 해도 되고, 아니면 뭔가 데이터베이스 같은 것들에 이제 어떤 패턴으로 액세스가 발생하는지 그런 통계적인 그런 그 데이터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이용을 해서 뭔가 정책을 만들 수 있게끔 디자인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제 우리가 그 뭐 커밋이나 아니면 이빅 일어날 때 데이터를 이제 기록을 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게 사실 DB 입장에서는 데이터를 기록을 하는 거지만, 파일 시스템은 또 파일 시스템 나름대로 페이지 캐시가 있고 데이터를 기록하는 나름의 방안이 있기 때문에 파일 시스템이 자신의 그런 성능을 위해서
라이트 연산의 순서를 마음대로 바꿀 수도 있다. 그래서 추가적인 뭔가 배웠는지 모르겠지만 애트싱크나 이런 시스템 콜들이 추가적으로 필요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질문 있으신가요? 버퍼는 결국에 그냥 디스크에 있는 내용들을 메모리로 가져와서 최대한 디스크 자체에 접근하고 메모리에 있는 데이터를 최대한 많이 읽을 수 있게 하는 게 주된 목적입니다. 정책들도 다 그런 것을 위해서 있는 거고. 그렇습니다. 질문 있으신가요? 질문이 없으시면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